다들 건강하시고 오늘 또 다들 책으로 우리 풍성하게 한 해를 채울 수 있도록 저희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이제 마이클 샌드 칼세이건 이제 2주 남았는데요. 아쉽지만 그렇죠. 2주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책을 지금이라도 이제 읽기 시작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중간중간 읽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샌드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로는 참 따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직하고 따뜻해요. 시선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더라도 그 같은 생각과 같은 사고방식을 말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런 인품이 결정되는데 마이클 샌델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따뜻한 언어를 많이 구사해요. 칼세이군요. 그래서 따뜻한 언어를 많이 구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한없이 미천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 아주 무가치 할지 모르겠지만 이 우주 안에서 동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존재였다는 사실 여기에 감사함을 느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펼쳐내고 있습니다. 우주에 대한 좀 더 광대한 스케일을 여러분 마음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보시게 될 이 8장과 9장은요. 이 책에서는 가장 전문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과학적이고 또 가장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가득 차 있죠. 우리는 그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을 대충 걷어내고 칼세이건의 사고방식 안으로만 한번 집중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 지난 시간까지 이 지구가 우주에서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특히 지난 시간 저희가 봤던 사진 한 장이 있었죠.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는 지구를 나타내는 태양계 끝에서 지구를 바라봤을 때 지구가 어떻게 보이는지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카메라를 통해서 이 지구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줬던 그 작은 사진 한 장이었어요. 점 하나로만 비치는 그 아주 작은 미천한 행성이지만 이 행성이 그 자리에 고요하게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모든 행성들이 뭘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질서를 지키고 있는 질서는 어떻게 유지되나요? 서로의 중력으로? 질서. 그 자리에서 자기 할 일. 서로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봤지만 이렇게 보이저 2호가 태양계 끝에까지 나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목성이 만드는 중력과 거대한 중력과 그걸 토성으로 밀어내는 또 토성에서 땅 당기는 인력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갔다고 그랬죠. 그것들이 우리 눈에는 공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 공간 안에 뭐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힘들은 우리가 영어식으로 표현한다면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온 우주는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 에너지 때문에 지구가 고요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기도 해요. 결국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건 에너지고 그 에너지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 바로 시간과 공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왜 불교에서 영겁 이런 표현도 쓰지만 보통 이 영겁이라고 할 때 이 영원한 겁인데 한 겁을 우리가 어떻게 불교에서 선불교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큰 바위를 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있잖아요. 이 물방울이 똑똑 떨어져서 큰 바위 위에 떨어지잖아요. 그 바위를 그 물방울이 뚫고 지나갈 정도로 걸리는 시간. 네. 그게 한 거. 한 겁이라고 부른대요. 보통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겁이라는 시간이 그 정도로 엄청나다. 다시 말해서 그만큼의 시간이 있으면, 그만큼의 시간이 모이면 물방울이 떨어지는 그 작은 힘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큰 에너지로 축적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바위를 뚫는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힘 혹은 에너지라고 부르는 것들은 반드시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시간하고 연결돼 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 에너지가 축적되었는가. 제가 이번 그 설에 이제 강화도에 갔다 오면서 아내의 고향인 그 강화도에 가니까 강화도에 그 외삼촌이 계신데 그 외삼촌 외숙모께서 저희한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기세가 이번 달에 2,300원이 나왔다. 이러면서 엄청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밖에 나가니까 그 태양광 그 판을 새로 설치하신 거야. 6개, 9개짜리를 이렇게 설치하셔가지고 그걸 통해서 물도 쓰고 보일러도 돌리고 전기 심야 전력 보일러, 그 다음에 뭐 전기도 자유롭게 쓰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300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우리한테 막 자랑을 막 하세요. 저녁이 되면 그 뜨거운 물을 쓰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 그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심야 전력을 쓰신다는 거예요. 심야 전력. 네. 심야 전력이라는 게 뭐냐면 밤에 주로 이제 사용되지 않는 기업들은 다 자잖아요. 밤에는 운영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주로 이제 낮에 전력을 쓰고 저녁 때에는 공장 같은 데서는 전력을 돌리지 않으니까 저녁에는 전력이 남아돌고 낮에는 전력이 부족해. 그래서 이 전력에 남아도는 전력을 사용하겠다고 미리 예약하는 사람, 그게 심야 전력을 쓰겠다고 예약하는 사람, 네, 그렇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요금을 이제 저렴하게 해주는 거죠. 도시는 안 돼요? 도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시골에서 이제 심야 전력 사용, 그 다음에 뭐 그런 걸 사용하신대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는데 다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낮에 비치는 태양, 낮 동안만 연결되는 태양, 그렇죠? 축적되는 전기, 밤에만 또 축적되는 전기,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시간하고 연결돼 있어요. 전력은 항상 시간과 연결되어 있고 에너지가 존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에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게 바로 이 시간과 공간을 가로지르는 여행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과 시간을 서로 얽혀 있다. 시간적으로 과거를 보지 않으면 공간적으로 멀리 볼 수가 없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천체를 들여다보고 있다면, 그렇죠? 여러분이 밤하늘에 나아가서 저 멀리 있는 별들을 보고 있다면 시간적으로 그 천체의 과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이미 과거에 출발했던 일들이 지금 내 눈에 도달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태양에서 우리 은하의 중심까지가 약 3만 광년이고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나선 은하인 안드로메다 자리의 M31 항성까지는 200만 광년이나 된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200만 년을 날아가면, 그렇죠? M31 행성까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은하, 우리가 지금 현재 태양계라는 태양계에 속해 있는데 태양별에 속한 항성인데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가 있어요. 지난 시간 우리가 사진으로 보셨죠? 그 은하의 중심까지 도달하는데 끝이 아니에요. 그 은하의 중심까지 도달하는 데는 약 3만 년이 걸려요. 빛의 속도로.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도달하는 데 걸리는 속도는 약 6분. 6분? 네, 근데 6분. 3만 년이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시작한 빛이 우리 지구 우리 눈에 들어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6분. 그러니까 우리도 태양을 볼 때 태양의 현재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6분 전의 모습을 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시간은 그 엄청난 갭을, 그러니까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해서 그 눈으로 보는 것들이 지금 현 시점에 발생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 작은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혹은 지구라는 작은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현실, 시각적으로 볼 수 있어요. 네. 태양계 안에 있는 것들, 적어도 그런 것들만이라도 우리와 동시대에 볼 수 있죠. 사실 과학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만큼 공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의 속도에 따라서 항상 다른 걸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현 시점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현 시점이라고 말할 때 과학에서는 어떤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현 시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관찰자의 시점을 의미해요. 그래서 관찰자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의 시점. 왜냐하면 다른 관찰자가 볼 때는 또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서로 다른 시간대에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미세하게나마 빛의 속도에 따라서 이걸 규명한 사람이 바로 상대성이라 바로 아인슈타인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M31에서 보는 빛이 지구를 향해 출발했을 당시 지구에는 인간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왜? 200만 년이니까. 200만 년 전이니까. 200만 년 전에는 이미 공룡들이 살아다닐 당시에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우리 눈에 비치고 있는 거죠.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케이사라는 별이 있어요. 이 케이사까지의 거리는 80억 내지 100억 광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억 년을 날아가야 볼 수 있죠. 그것도 광속으로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속도라고 불리는 광속으로 200억 년을 100억 년을 날아가야 도달할 수 있는 별이 있어요. 퀘이사라고 하는 별이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들의 모습은 사실 우주 먼지가 뭉쳐 지구가 되기 전, 심지어 우리 은하가 만들어지기도 전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저 멀리 있는 아주 흐릿한 별들 혹은 전파망 경우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별들은 그것들이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지구가 생성되기도 이전에 있었던 빛들이에요. 그리고 초기에 생성되기 위해서 폭발할 당시, 다시 말해서 별이 탄생할 당시의 별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별들은 탄생 직전의 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환하죠. 우리 눈에는. 사실은 실제로는 지금 그 별들은 어떻게 됐을 수도 있어? 돌아가셨었어. 그렇죠. 사라져 버렸을 수도 있어요. 아주 멀리 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200억 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우리 빛을 만들어냈고 그 빛이 우리 눈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 눈에 보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우주가 광활합니다. 61,500km 속도, 시속, 바로 빛의 속도죠. 지구에서 여태껏 발사된 물체들 중 그래도 가장 빨리 움직이는 것,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라고 볼 수 있죠. 투데이 보이저 우주선. 지금은 광속의 약 1만 분의 1의 속도, 바로 61,500k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켄타우루스 알파별, 우리가 최대한 우리 별에서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별이죠. 거기까지 가는데 보이저 2호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4만 년. 지금으로부터 4만 년이 지나야 그 별에 도달할 수 있어요. 보이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그 광경을 볼 수 없겠죠. 우리가 만약에 빛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면, 빛의 광속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그래도 볼 수 없겠지만, 만일 빠른 속도로 움직일 때 발생하는 이런 논리적 모순, 그러니까 사실 속도가 빛의 속도에 이르게 되면 질량은 제로가 돼버려요. 쉽게 말한다면 여러분이 빛의 속도로 움직이게 되면 여러분은 몸무게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몸무게가 제로가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없어진? 그렇죠.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빛의 속도로 물체가 움직인다는 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물체라고 할 때는 이미 뭘 가지고 있으니까 무게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중력을 받는 모든 물체는 빛의 속도로 날아갈 수 없어요. 나중에 뭐 아주 과학이 발달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역행할 수 있는 어떤 법칙이 만들어진다면
발견된다면, 또 다른 법칙이 발견된다면 그때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첨단 기술로는 빛의 속도를 구현할 수도 없을 뿐더러 빛의 속도로 물체가 이동하게 된다면 그 물체는 질량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대자연의 규칙 또는 계율 몇 가지를 알아야 한다. 바로 빛의 속도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론을 발표한 사람이죠. 아인슈타인은 이 규칙들을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정리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E는 MC의 제곱,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이것들은 우리가 잘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저도 계산할 수도 없고 잘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이거예요. 빛은 저 켄타우루스 별에도 있고요. 퀘이사 별에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직접 그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빛은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거고 그 빛이 움직이는 속도도 언제나 일정하다는 거예요. 네. 빛의 속도가 언제나 일정하다. 우주 어디에서나 빛의 속도는 같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 그런 것들을 보편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죠. 보편 법칙. 지구가 아닌 우주 어디에서도 통하는 법칙. 뉴턴이 발견한 만유 인력의 법칙도 지구 아닌 우주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법칙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편 법칙이라고 부르죠. 보편 법칙을 발견하는 건 굉장한 우연이기도 하고요. 굉장한 사고방식의 전환이기도 해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여러분을 아주 힘들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수학 법칙 중에 하나잖아요. 이 수학 법칙도 따지고 보면 지구 어디에서나 또 우주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돼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의 원리도 보편 법칙이죠. 네. 이론적으로 우리는 빛의 속도에 원하는 만큼 가까이 접근할 수는 있다. 네. 빛의 속도가 아니라 빛의 속도에 가장 근접하는 정도로. 예를 들어 빛의 속도의 99.9%라도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빛의 속도의 100%로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 이 세계가 논리적 모순 없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보편적인 속도의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물체가 물체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원소들이 여러분을 이룰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여러분 앞에 붙어 있으려면 빛의 속도로 여러분이 절대로 도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에 도달하면 그 모든 원소들이 다 어떻게 될 테니까? 분해돼 버릴 테니까. 서로 힘이 없어지니까 당기는 힘이 없어져요. 청력이 없어지니까 원소와 원소가 서로 붙으려고 하지 않겠죠. 네. 붙을 이유도 없고 다 어떻게 돼 버리겠어요? 무게가 없으니까 전부 다 공중에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참아야 돼. 할 수 있어도. 네, 살기 위해서는 빛의 속도로는 불가능해요. 반드시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보편적인 속도에 한계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 한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빛의 속도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은 공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중력과 같은 대자연의 근본과 관련된 문제이다. 그런데 이 공학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는 빛의 속도까지 가속시킬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에너지를 발생시키기만 하면 빛의 속도로 충분히 낼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빛의 속도로 가속시킬 수 있는 에너지원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중력이 있기 때문에 된다. 대자연의 근본, 자연이 존재하는 이유하고도 연결된 거라는 거예요. 자연은 빛의 속도 한계 안에서 만들어졌고 그 한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그 한계를 벗어나면 이미 뭐가 아니야? 자연이 아닌 거예요. 자연의 상태가 아닌 거죠. 네. 뭐 과거에 데모크리토스 같은 사람들은 그런 상태를 신의 상태라고 불렀어요. 엘리시움. 네. 이런 신의 상태로 불렀었죠. 입자가 섞기 속에 입자는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무거워지고 빛의 속도 가깝게 움직이는 원자시계는 느리게 간다.
그 입자가속기라고 해서요. 지금 현재 존재해요. 스위스에 가면 입자가속 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최첨단 과학이 연구되고 있는 곳이에요. 처음에 그게 만들어질 당시에 과학계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입자가속기를 만들면 안 된다는 반론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 이론이 왜 그런 이유가 있었냐면 바로 이 아인슈타인의 이론 때문이에요. 입자가속기는 뭘 하는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작은 입자, 원소 하나지요. 수소 원소 하나를 가속시키기 위한 장치예요. 연구소야. 이게 어느 정도로 큰 연구소냐면 스위스에 산이 많잖아요. 산 하나를 통째로 연구소로 만들었어. 그래서 그 안에다가 터널을 만들었어요. 이 산 안에다가 이 터널을 만들었는데 그 터널이 엄청 길어요. 엄청 긴 터널을 만들고 그 터널 안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그 입자 가속기를 집어넣은 거죠. 수소 입자를 딱 싸서 그 입자를 가속시키기 위해서는 길이가 필요해. 그만큼 진공 상태에 엄청난 깊은 터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 곳이 이제 스위스였던 거예요. 스위스에서 허락을 해서 그걸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왜 무서워했냐면 입자 가속기는 입자를 빛의 속도에 거의 근접할 정도로까지 가속시키기 위한 용도로 만든 연구소예요. 그런데 빛의 속도로까지 만약에 입자를 가속시킨다면 일부 과학자들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라서 아마 그 안에 빅뱅, 다시 말해서 블랙홀이 생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작은 블랙홀. 입자가 가속이 돼서 만약에 중력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 입자가 질량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 입자가 사라질 공간이 필요해. 그런데 이미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공간이 없죠. 우주에는 모든 공간이 다 에너지가 차 있으니까 에너지가 없는 공간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 공간, 바로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공간이 되겠죠. 그걸 우리는 블랙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구 안에 블랙홀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다 삼각지 생겨. 지구 안에 블랙홀이 생기게 되면 지구에 있는 모든 물체를 전부 다 그 블랙홀 안으로 빨아들이게 될 거라는 그런 이론을 제시한 과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과학자들은 입자 가속기를 만들면 안 된다라고까지 주장을 했었죠. 근데 다행히도 입자 가속기는 잘 작동하고 있고 실제로 연구도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체가 질량으로까지, 그러니까 물체가 질량이 제로가 될 때까지 가속시키는 그런 연구를 실제로 성공했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실제로 성공을 했고 실제로 그 물체에서 질량을 만드는 요소인 힉스 입자라고 하는 이 입자를 발견했죠. 이 입자는 사실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입자예요. 질량이 0인 물체. 사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존재한다는 걸 증명해낸 그런 연구소가 바로 입자가속 연구소예요. 근데 이 입자가속기 속의 입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칼세이건이. 우리보다 무려 40년 전에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무거워진다. 물체는. 그리고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는 원자들의 움직임도 점점 느려진다. 그러니까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느려진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런 이상한 현상의 효과를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아주 정밀하게 예측하고 측정할 수 있다. 물체는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면 항상 뭐가 생겨? 질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량이 늘어나야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총알 있죠. 총알을 여러분이 사람 몸에 이렇게 던지면 사람이 죽나요? 안 죽죠. 그런데 총에서 발사되면 어때요? 죽어요. 같은 무게잖아요. 총알의 무게가 달라진 건 아니죠. 그렇죠. 뭐 때문이에요? 속도 때문이죠.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늘어납니다. 커집니다. 이걸 우리는 아주 일상생활에서 쉽게 우리는 접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 사고도 그런 식으로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빛의 속도로까지 빠른 속도를 내게 되면 물체는 점점 더 무거워지게 될 텐데 어떻게 물체가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빛의 속도에 도달하게 되면 물체가 제로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좀 어렵지만 이게 지구뿐만이 아니라 우주 전체에도 통용되는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우주에도 뭐가 있어? 물체들이 존재하잖아요. 항성으로 달도 존재하고, 그렇죠? 태양도 존재하고, 다 물체들이 존재해. 물체들이 존재한다는 건 그것들이 다 어디 영역 안에 있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의 한계 안에 있다는 걸 의미해요.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심지어 에너지까지도 다 어디의 한계 안에 있어? 빛의 속도라는 한계 안에 있다. 이걸 증명한 사람이 아인슈타인. 네. 아인슈타인은 이걸 무려 29살 때. 네. 아인슈타인이 19살 때 발명한 게 뭔지 아세요? 대학에서 졸업 작품으로 냉장고예요. 냉장고. 네. 아인슈타인이 가지고 있던 그 사고의 한계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게, 그렇죠? 네. 특수 상대성 원리라는 이론을 생각하고 산다는 게 어떤 삶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네. 아인슈타인이 가끔 멍하니 호수를 바라보면서 4시간, 5시간 앉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주변에서 많이 목격돼서 이제 이야기가 됐어요. 하이젠베르크도 아인슈타인하고 얘기하려고 다가갔는데 그가 쓴 책에서 얘기했는데 그가 쓴 책에서 다가갔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더래요. 아인슈타인의 생각을 방해하지 말라고. 지금 뭐가 나타날지 모른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끝낼지 모른다. 이 머릿속에서 무슨 이야기가 아직 종지부가 찍혀있지 않은데 만약에 당신이 가서 말을 걸게 된다면 인류의 대단한 발견을 막는 거예요. 아무도 아인슈타인에게 말을 걸지 않았대요. 산책을 할 때. 네. 그 정도로 아인슈타인은 젊은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해낼 정도로 아주 뚜렷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죠. 과학에 대해서. 그런데 굉장히 신기한 일 중에 하나는 아인슈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유신론자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신론자였다는 거예요. 신을 믿었다는 얘기죠. 그 하이젠베르크에게 가장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신은 주사위 논리를 하지 않는다. 확률적으로만 양자역학은 확률적으로만 물리학이 옳다. 법칙적으로 옳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인슈타인은 확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자연에. 모든 건 법칙으로만 존재하지. 그러니까 만약에 확률적으로 존재한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 확률을 만들어내는 원리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따름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정도로 아인슈타인은 이 모든 것들이 보편적인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고 말 그대로 코스모스, 우주의 코스모스를 확신했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이동한다면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우리 상상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빛의 속도에 가깝게 우리가 달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는 있어. 그러니까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모든 것이 당신 앞에 머물러 있는 매우 작은 동그란 창 안에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빛의 속도로 이동하게 되면 물체로부터 나에게 도달하는 빛들보다 내가 빠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점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빛은. 왜냐하면 내 눈앞에는 하나의 점으로만 보일 수가 있겠지. 왜냐하면 그것들이 도달하기 이전에 나는 그 앞으로 나가 있으니까 하나의 점으로만 보인다는 거예요. 관찰자의 입장에서 만약에 당신이 멀어지고 있다면 그 빛으로부터 역행하고 있다면 당신에게 반사되어 오는 빛이 빨갛게,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빨갛게 보이니까요. 우리 빨주노초 파남보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제일 먼저 도달하는 빛이 빨간색이잖아요. 빨갛게 보이게 돼요. 당신이 관측자를 향해 달리고 있다면 당신은 기분 나쁜 색깔의 광채, 다시 말해서 보라색을 보게 된다는 거죠. 눈앞에. 빠른 속도로 달려가게 될수록 보라색 쪽으로 보이게 되고 느리게 역행하면 역행할수록 붉은색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가 그런 방식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에게서 방출되는 통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던 적외선이 짧은 파장 쪽으로 이동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출하는 빛이 여러분 눈에 다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느린 빛, 무거운 빛,
바로 빨간색 빛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게 될 거야. 이런 얘기죠. 당신은 움직이는 방향으로 압축되고, 왜냐하면 점점 질량이 줄어들어야 되니까 압축되고 질량은 증가하며 광속과 같은 속도로 움직일 때의 가장 짜릿한 결과인 시간 지연이라는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시간 지연.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시간 지연은 글자 그대로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현상을 일컫는다. 그러나 당신의 뒷좌석에 앉아서 당신과 함께 움직이는 관찰자, 만약에 여러분이 빠른 속도로 빛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그 속도 뒤에 있는 사람,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뒷좌석에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그냥 빨리 달리네 라고만 느끼지 아무런 변화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관성의 법칙이 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좀 어렵죠? 네, 어려워요. 쉽게 표현을 해보면 여러분 영화 중에 빛의 속도로 빨리 달리는 히어로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네. 플래시. 네. DC나 뭐 거기에서 나온 영화인데요.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런 장면. 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 이런 이 사람이 영웅인데, 플래시라는 영웅이에요. 플래시. 왜 이름에서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지만 빛처럼 빠른 속도로 달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장면은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 악당이 그 병원을 이렇게 폭파시키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폭파시킬 때 그 병원에 있던 사람들, 환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플래시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해서 그 폭발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 거기에 있는 이 죽을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다 구해서 이 병원 밖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장면에 보면 플래시는 아주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멈춰 있어. 멈춘 게 아니라 사실 아주 느린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플래시는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 바깥에다가 이렇게 안전한 곳에다가 내려놓을 수 있죠. 아주 앞번인 장면은 이 산부인과에서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 산부인과에 갓 태어난 아이들, 쭉 연결되어 있는 아이들이 이 인큐베이터에서 떠오르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 장면에서 그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하나씩 다섯 명을 손에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 아주 이 영화의 압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그 장면을 보면 잘 보세요. 어떻게 묘사되어 있어요? 무슨 색깔로? 그렇죠. 이런 영화를 만들 때도 그 정도의 검증은 하는 거예요. 아까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것처럼 빛의 속도로 빨리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모든 빛은 가장 먼저 도달하는 자신의 몸에서 발산되는 적외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보게 되고 또 한 점에 모이고 있죠. 에너지가 빛이 다 한 점으로 내려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에 시작된 지점에서부터 더 빨리 빛이 모이는 지점보다 더 빨리 이 플래시라는 이 영웅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플래시는 빛이 모이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현실을 구분할 수 없어요, 사실 플래시는. 그런데도 이 뭐 영화니까 현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나오죠. 실제로 빛보다 빨리 달리게 된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게 맞죠. 눈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도 하고요.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이런 공학 법칙을 이용해서 빛보다 빠른 속도로 간다면 빛이 도달하는 지점보다는 플래시가 항상 앞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빛을 뒤에도 놓고 광점을 뒤에다 놓고 플래시가 앞으로 움직이고 있는 장면을 묘사했고 주변을 전부 다 붉은 빛으로, 또 약간씩 조금 다르지만 농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농도의 차이가 있는 붉은 빛으로 묘사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과학을 알면 이 영화도 어느 정도 새롭게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아인슈타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정말 어려운 얘기죠.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 우리가 말하는 이 일반 상대성 이론하고 다른 특수 상대성 이론을 의미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E는 MC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바로 특수 상대성 이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매우 정확한 시계를 비행기에 실어서 옮기면 지상에 가만히 있는 시계보다 약간 느리게 간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원자 시계를 이 비행기에 실어서 높은 고도에서 측정을 하면요, 아래에 있는 우리가 보는 시간과 정밀한 시계라도 조금씩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입자 가속기는 입자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입자의 질량이 무거워지는 현상을 고려해서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이 원자 시계라는 게 있어요. 우리 보이저브에도 바로 이 원자 시계가 실려 있거든요. 근데 이 원자 시계는 뭐냐면 이 원자들이 이 움직이는 속도 있잖아요. 이 속도, 그러니까 다른 원자들과 부딪히는 그 속도를 통해서 시간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속도가 굉장히 일정해요. 원자들의 속도는 일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질량이 항상 일정하니까. 그래서 같은 원소들로만 들어있는 원자 시계를 이 질량을 통해서 계산하는 원자 시계를 만들 때는 그 원자 시계가 있는 속도, 원자 시계를 싣고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를 당연히 계산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속도에 따라서 원자의 움직임이 조금씩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원자의 질량도 달라지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어떻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죠.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일상생활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속도를 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절대 공간이라는가 절대 시간의 개념은 버려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물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은 상대 운동과는 무관한 개념이었다. 상대 운동의 영향 때문에 길이의 단축과 시간의 지연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계가 조금씩 틀리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은 처음에 몰랐어요. 왜 시계가 조금씩 다를까? 높은 고산지대에 살고 있으면 아주 그 고산지대에 아주 정밀한 시계를 놔뒀는데 그 시간이 지상에 있는 시계, 정밀한 시계와 항상 차이가 나는 거야.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근데 그 미세한 차이를 사람들이 계산하는 방법을 몰랐지만 바로 아인슈타인의 이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걸 고려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모든 원자 시계들은 바로 아주 정밀한 동일한 시간의 측정이 가능하지. 고도와 상관없이, 속도와도 상관없이 정밀한 시간 측정이 가능한 시계가 지금은 존재합니다. 어떻든 우리가 물체를 통해서 이동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물체를 뭐 안고 이동을 하든 혹은 우리 자체가 이동을 하든 아니면 뭐 광속으로 날아가는 우주선을 타고 이동을 하든, 어떻든 우리가 물체를 통해서 이동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항상 뭐가 고려돼야 돼?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보다는 상대 시간과 상대 공간이 적용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일하드 샤르댕이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모든 물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또 물체는 모두 다 만유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물체는 전부 다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는 물체가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고,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주 탄생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기점이 바로 에너지의 유무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존재하지 않았던 걸 우리는 허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공허한 상태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공부한 대로 공허한 상태라도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 그렇죠. 에너지가 존재한다. 공간이 존재한다면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이야기고,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원소들, 다시 말해서 질량을 가진 물체들이 존재한다는 걸 의미해요. 태초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은 그럼 언제일까요? 에너지가 제로가 되는 거죠. 에너지가 제로가 되는 것. 여러분은 시간의 최초와 시간의 흐름, 시작을 지금 보시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인슈타인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시간 그 태초는 뭐가 없었던 시기야. 에너지가 없었던 시기예요. 그리고 최초의 탄생은 그러니까 우주의 탄생은 뭐하고 같이 시작됐어요? 에너지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에너지를 불러일으켰고 그 에너지가 지금까지 우주를 팽창시키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까지도 에너지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만들어진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이건 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단 한 번의 폭발 그 에너지의 생성을 통해서 우주는 코스모스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상상이 되세요? 에너지가 없는 순간. 전에는 에너지가 없었어요. 그렇죠. 태초에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세계가 존재하기 이전의 세계는 에너지가 없는 세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태초와 태초 이전 이걸 구분하는 기준은 에너지의 유무라고 볼 수 있어요. 테아르드 샤르댕은 네, 그렇죠. 테아르드 샤르댕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가 없는 순간을 우리가 보통 켈빈 온도라고 얘기해요.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실험적으로는 불가능해.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켈빈 온도. 혹시 여러분 작년에 떠들썩하게 했던 작년 말 2024년 말을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 용어 중에 하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초전도체. 예. 초전도체. 네, 초전도체. 기억나세요? 예. 많이 아시지 않는 게 다행이에요. 왜냐면 사기였으니까. 초전도체라는 게 바로 이 켈빈 온도에 도달한 물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켈빈 온도의 절대 온도에 도달한 물체. 그러니까 모든 물체가 켈빈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에너지가 제로가 돼. 에너지가 제로가 된다는 건 서로 당기는 힘이나 밀어내는 힘이 없다는 얘기죠. 자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저는 아주 사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한 번은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증명을 못했잖아요. 그 다음에 증명 못했는데 언젠가는 그 증명을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세월이 흐르면. 이게 그러니까 켈빈 온도는 초전도체 볼 때 뉴스에 항상 나오던 장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공중에 떠 있는 물체예요. 네, 공중에 떠 있는 물체. 그러니까 자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물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질량이 없으니까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공중에 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중에 뜰 수 있다는 건 마찰이 제로가 된다는 걸 의미해요. 마찰이 제로가 된다. 다시 말해서 기차가 철로 위를 달려도 마찰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단 한 번에 미는 에너지만 있으면 부산이든 지구 끝까지든 언젠가는 항상 날아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왜냐하면 마찰력이 제로니까 에너지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최초의 에너지 이후로는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이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조건을 지금도 실험실에서 만들 수 있어요. 켈빈 온도는 영하 273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온도를 273도까지 공학적으로 낮출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낮추잖아요. 그럼 어떤 물체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공중에 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영상 같은 거 있어요. 유튜브에 쳐보시면 초전도체 이렇게 쳐보시면 이렇게 막 레일 위에 물체가 이렇게 공중으로 밀었는데 계속 레일 위를 뺑뺑뺑뺑 돌고 있는 그런 장면들. 한 번만 밀었는데도 멈추지 않는 이상 계속 돌아요 그냥. 네. 그게 켈빈 온도라는 거예요. 이 켈빈 온도에 이르게 되면 영하 275도. 그러니까 3도. 그러니까 생명체는 당연히 존재할 수 없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런 온도 상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에너지가 계속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에너지도 계속 줄어들어야만 가능하죠.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어야만 그런 가상 환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초전도체는 있어요. 존재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영하 273도가 아니라 실온에서 초전도체가 존재한다는 걸 작년 말에 처음으로 이제 막
우리나라에서 특히 우리나라 연구소에서 한 연구소에서 몇 안 되는 연구원들이 그걸 발견했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 이제 사이언스지에 논문도 실었어.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들이 가장 중요한 거 자기들도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른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책 나오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하다 보니까 나가긴 나왔는데.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른다라고 해서 공개된 건 영상일 뿐이야. 그리고 물체는 한 번도 재현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능했다라고만 나오고 그게 가능했던 실험 조건들을 이제 그 사이언스지에 실었던 거죠.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소에서도 그걸 재현해 보기 위해서 재현해 봤는데 그 실험대로 재현해 봤는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초전조체 연구소와 관련된 각종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 오르기 시작했죠. 네. 우연찮게도 그렇게 된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초전조체가 가짜라는 것, 그러니까 뭐 많은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거의 지금은 이제 그게 가짜라는 게 증명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증명된 상태 이후에는 그런 거품은 다 꺼져버렸죠, 당연히. 어쨌든 중요한 건 질량이 0이 된다는 것.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은 이제 아시게 된 거죠. 에너지가 제로가 된다. 그리고 에너지가 제로가 된다는 건 태초 이전의 상태와 같은 상태를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태초 이전의 상태는 과연 어떤 상태일까? 그래서 이 테일러드 샤르댕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에너지가 제로가 된 상태는 인간은 절대로 구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에너지가 제로가 되는 상태를 인간 자신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재현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건 단 한 번의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우주가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게 테일러드 샤르댕의 이야기입니다. 어떻든 중요한 건 우리는 이제 이 특수 상대성 이론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됐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존재하는 물체가 움직일 때 만들어지는 모든 에너지를 어떻게 할 수 있어?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총알이 날아가는 속도라든가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비행기가 날아갈 때의 속도라든가 뭐 음파의 속도라든가 아니면 원자력의 중심에서 그 원소가 가속될 때의 속도라든가 에너지 그걸 이용해서 만들어진 그 에너지가 바로 원자력 에너지예요. 원자의 속도를 계산했고 그걸 통해서 원자의 속도를 어디까지 가속시키면 에너지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를 계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원자가 폭발하지 않도록 그 원자력 발전소의 콘크리트 두께라든가 그 다음에 그 원자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어떤 물체를 거기에 무거운 물체를 그걸로 눌러줘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게 된 거죠. 특수 상대성 이론이 없었다고 한다면 원자력 발전은 불가능했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원자력 발전은 에너지를 계산하는 규칙이에요. 반면에 우리는 모두 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니까 특수 상대성 이론은 우리가 움직이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도 모두 다 계산할 수 있는 법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걸 보편 법칙 이렇게 부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렵죠? 네, 어려워요. 근데 어떤 건지는 이제 아시겠잖아요. 제가 최대한 설명을 해드렸어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자,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나래를 한번 펴봅시다.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 아까 얘기했던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현재 우리 시점에서 보는 시간, 에너지의 시점이 아니라 우리 시점에서 보는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하게 우주 여행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그럼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우주 여행에는. 자, 우주선은 여정의 상당 부분에서 거의 광속과 비슷한 속도로 가야 한다. 그렇죠? 우주선을 타고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매우 느리게 흐를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안에서는 당연히 질량이 늘어나니까 시간도 느리게 흐르게 된다는 거죠. 느리게 흘렀을 것이다. 바너드 별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바너드라는 사람이 발견한 별인데 태양에서 약 6광년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에요. 네. 그래서 6광년, 그러니까 6년이죠. 빛의 속도로 6년만 날아가면 도달할 수 있는 그 별이에요. 당신이
우주선을 타고 앞에서 이야기한 식으로 이 별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다면 약 8년 후면 아까 이야기한 빛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달리게 되면 약 8년 후면 이 별에 도착할 수가 있다. 여기서 8년은 우주선에 앉아 있는 절대사 우리가 보고 있는 시간으로 지금 출발했어. 앞으로 8년 뒤에 도달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시간을 얘기해요. 네, 그 시간. 이 시간으로 8년이에요. 우주선에 실린 시계로 된 당신의 시간. 그런데 그 우주선이 그 광속으로 8년간 갔다가 돌아오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6년이 걸리죠. 근데 이 16년은 지구 안에 있는 사람의 16년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네, 지구 안에서 시간을 재고 있는 사람의 속도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여행의 장도에 오르는 당신에게 손을 흔들며 환송했던 사람들의 시간과는 다르다. 거기는 뭐가 결정돼요? 상대성, 시간, 상대 시간이 결정되죠. 지구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우주 여행객의 21년이라고 한다면 지구 안에서의 사람들에게는 약 3만 년. 3만 년. 그러니까 여러분이 21년 동안 빛의 속도로 우주 여행을 하고 돌아오게 되면 지구의 시간은 3만 년이 지난 뒤에요. 보편적인 이론에 따르면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그 시간 이론에 따르면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장구한 세월이죠. 네. 여러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겠죠. 네. 크리스토퍼 놀란이 만든 영화 중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이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너무 멋있어요. 네.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이 지구가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어서 떠나게 되는 우주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우주인이 이제 지구를 떠나게 되면서 자기 어린 딸을 봐요. 이 어린 딸이 반대, 같이 안 가면 안 되냐, 여기서 같이 살자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인류의 운명을 짊어진 거니까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떠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우주 여행을 가까스로 마치고 블랙홀 근처까지 갔다가 간신히 살아서 다시 돌아와. 네. 그런데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 우주선에서 간신히 구출된 지역은 지구도 아니었어. 네. 다른 새롭게 만들어진 행성이었고 그 행성에서 어린 시절 자기가 헤어졌던 자기 딸을 만나. 근데 그 딸은 이미 자기보다 훨씬 늙어버린 연구자가 돼서 나타나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네. 이미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버린 거죠. 그것도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야? 바로 이 절대 시간과 상대 시간이라는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의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러므로 당신이 우주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당신을 마중 나온 환영 인파 중에 환송의 손을 흔들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네. 우주 여행 하고 싶으세요? 빛의 속도로? 아유, 8만 년 뒤에 지구를 보고 싶으신가요? 그런 욕망이 없어서 이렇게 네. 평범하게 살아 봐요. 없는 건 어떻게 먹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우주 여행이 빛의 속도로 날아가게 되는 것은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질량이 0이 되는 진짜 초전도체를 발견하게 된다면 인류가 실온에서 초전도체의 그런 물체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 물체로 우주선을 만들어서 쏘아 올리게 된다면 빛의 속도에 거의 근접하게 가속시킬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때는 가능한 이야기겠죠. 모든 조건이 완성이 된다면. 근데 실제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아주 낮은 온도에서만 초전도체를 한번 실험해 볼 수 있을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근접할 정도로. 자, 9장의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9장은 별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작은 구성 요소로서의 원자 이야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그러면 모든 에너지가 질량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 에너지 중에 가장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가장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입자. 가장 작은 입자가 되겠죠. 네. 가장 작은 입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가장 작은 구성 요소. 바로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불러요? 원자라고 불러요.
여러분도 다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자.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책상도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장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체. 그런데 에너지가 없지 않아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모습대로 존재하고 이 책상도 책상의 모습대로 존재하는 거죠. 왜냐하면 에너지끼리는 서로 청력, 당기는 힘이 존재하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에너지가 없다고 한다면 서로 원소와 원소는 당기지 않게 될 것이고 모든 것들은 다 흩어져 버리게 될 거예요. 먼지처럼. 근데 존재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 손이 못 들고 들어가죠. 네. 서로 당기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에너지를 뚫고 들어갈 수 없어요. 물론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손으로 뭐 마동석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이 빵 하고 친다면 네, 이 갖추고 있는 이 원자들의 그 에너지를 끊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먼지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을 거 내 아니에요. 손이 깨지는 거지. 네, 그렇죠. 에너지와 가장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입자, 바로 원자에 대한 이야기죠. 자, 원자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보통 그림에서 보셨죠? 원자력 발전소 하면 그림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원형, 둥근 원형에 타원형으로 돌고 있는 뭔가 개체가 있는 걸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원자의 외곽부는 전자의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러니까 원자는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일종의 태양계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원자 핵을 태양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를 전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구와 다른 행성들을 전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자 핵 가운데에 있는 원자는 원자 안에 핵이 있고 그 핵의 주변부에는 뭐가 있어? 전자들이 구름처럼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전자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전하를 띠고 있어요. 당연히 뭐겠어요? 전자니까. 음전하 이렇게 불러요. 우리는 전자의 전하를 음전하, 마이너스 전기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전자들은 마이너스 전자를 음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 마이너스 전하, 음전하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이 전자가 원자의 화학 성질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전자의 양에 따라서 이 원자의 특성이 결정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원자의 무게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전자의 개수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원자의 특성, 원자가 어떤 원자인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원자인가, 금인가, 은인가, 우라늄인가, 철인가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전자들의 개수에 따라서. 개수에 따라서. 네. 예를 들면 황금의 번쩍이는 광채, 철의 차가운 느낌, 탄소로 이루어진 금강석의 단단한 결정 구조 등을 전자들이 좌우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정확히 말하면 전자들의 개수가. 네. 원자의 저 깊숙한 내부, 전자 구름 속 깊숙한 곳에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원자 핵이 숨어 있다. 이 핵은 당연히 뭐겠어요? 양전하, 플러스죠. 네. 핵은.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정확히 일치해야지만 돼. 그래야 중성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전자와 이 원자 핵의 개수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 원자는 어떻게 돼버려? 폭발해. 그렇죠. 말 그대로 폭발하는 거죠. 예. 이게 더 이상 전자들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밀어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현상을 에너지 분열, 핵분열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네. 핵은 양전하를 띈다. 그죠? 양성자들과 전기적으로 중성인 중성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의 핵은 원자 전체의 겨우 10만 분의 1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를 하나의 구형으로 본다면 그 원자 안에서 원자 핵이 차지하고 있는 부피는 원자 전체의 질량의 10만 분의 1 정도 된다고 해요. 아주 미세하죠. 원자 핵의 크기가. 원자의 질량은 거의 전적으로 그러므로 뭐에 의해서 결정돼? 이 조그만 핵에 의해서 결정된다.
물질인 것도 실은 속이 텅 빈 쭉정이었다는 셈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만 원자 핵이고 나머지 공간은 다 구름처럼 뭐가 돌고 있어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전자들이 돌고 전자들이 있어요. 보고 있어. 근데 전자들은 무게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 네. 음전하만 띄고 있고. 근데 이 음전하의 양을 결정하는 게 그 원자 핵이에요. 무게. 그래서 이 원자 핵이 이 음전하들을 얼마나 이 소유할 수 있는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소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대부분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원소. 어떤 원소예요? 원자는 원자인데 어떤 원소? 탄소. 근데 뭐도 탄소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이것도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무게를 가지고 있는 물체를 만드는 딱딱한 뭔가 외부와 나를 구분시켜주는 모든 물체들은 다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의 대부분. 네. 우리 몸은 거의 다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탄소 원자의 핵, 탄소 원자 핵은 그 탄소 원자 하나의 10분의 1, 10만 분의 1 정도뿐이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뭘까요, 그러면? 부피가 아주 작은데 원자 핵은. 전자들은 그 주변을 본다고 했고 부피가 거의 없이. 그럼 나머지는 다 뭐예요? 그 나머지는 다 뭐예요? 그 나머지 공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들이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원자의 질량을 결정하는 게 원자 핵이라고 한다면 원자 핵은 원자의 10만 분의 1 정도뿐이 안 돼. 통틀어서도 다 10만 분의 1만 물체고 나머지는 다 뭐라는 얘기예요? 통 비어 있다는데. 우리 몸도 공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통 비어 있다. 그냥 공간이잖아요. 주변은 다 그냥 떠돌고 있잖아. 구름처럼. 네. 원자 핵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원자 핵을 둘러싼 전자와 전자들이 움직이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아까도 우리는 이미 공부했어요. 공간은 그냥 무가 아니다. 뭐가 있다. 그렇죠. 공간은 뭐예요? 에너지. 그렇죠. 그 에너지가 바로 이 원소를 결정하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소의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체를 만드는 힘, 이건 곧 전자들이 만들어내는 청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에너지다. 이런 얘기죠. 에너지. 원자의 외곽부는 음전하를 띠고 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예. 이 음전하들은 음전하끼리, 그러니까 자석 놀이 많이 해보셨죠? 같은 극으로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예, 미는 힘이 있잖아요. 서로 밀치게 되죠. 왜냐하면 마이너스니까 밀어내면 같이 부딪히면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서로 밀친다. 음전하들 사이에 생기는 강한 청력 때문이죠. 이건 청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 자석을 통해서도 그 청력을 느낄 수 있죠. 센 자석들은 어때요? 엄청. 네, 센 자석들은 사람이 힘으로도 못 붙이잖아요. 네. 그리고 마이너스 음전하고 양전하고 서로 붙여놓으면 아주 센 자석들은 사람이 손으로 띄지도 못하죠. 떼지도 못해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힘이에요. 그 힘은. 이 전자들이 만들어내는 청력은 엄청난 힘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전하만 사라져 버리게 된다면,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 음전하들 전자들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면 우리 몸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먼지 부스러기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몸으로 구성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다 뭐예요? 원자들, 특히 전자들이 만들어내는 청력이죠. 네. 전기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전기가 작용하지 않는다면 우주의 그 어떤 구조물도, 그러니까 원소들로 이루어진 구조물도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없다. 모든 원소는 다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뭘 가지고 있으니까? 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태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조물로 이렇게 책상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전기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전자, 양성자, 중성자 등으로 만들어진 구름들, 그리고
중력으로 엉켜붙은 소립자의 덩어리들만이 있는 무형의 우주가 우리의 세상일 것이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우주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청력이 없어지겠는데, 물리학자들은 양성자와 중성자 같은 소립자들을 구성하는 더 근본적인 알갱이, 아마 양성자나 중성자 같은 것도 질량이 있으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어떤 물질이 있을 거야. 근데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한 번도. 그래서 그걸 그냥 쿼크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존재해야만 물리학적 법칙들을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발견하지 못했지만, 한 번도 눈에 본 적은 없지만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만 물리학 법칙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뭐라고 불러? 쿼크라고 부른다. 이 쿼크야말로 궁극의 기본 입자이다. 그리고 이 쿼크에 무게를 심어주는 것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힉스 입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체는 아주 근본으로 내려가면 다 쿼크와 힉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거 두 가지를 떼어낸 형태가 아마 태초의 형태, 우주가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쿼크도 더 근본적인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아직 나도 모르겠다. 아무도 몰라요. 쿼크보다 작은 입자가 있다는 건 아무도 증명한 적이 없으니까요. 자, 하나만 더 보고 우리 잠깐 쉬도록 할게요. 머리를 좀 식혀야죠. 자, 양성자, 중성자, 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근데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굳이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잖아요. 네. 여러분이 남들과 섞이지 않고 같은 원소들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몸을 댄다고 해서 내 몸에 있는 원소들이 여러분한테 붙지 않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상식이야.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만 알아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모든 원자가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세 가지 소립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 좀 신기하지 않아요? 글쎄, 세 가지로만.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도 그거 이외에 존재하는 다른 물체가 없다는 이야기는 우주는 이 세 가지 원소로 시작됐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밝혀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중성자가 발견된 것도 1932년. 얼마 되지 않았어요. 네. 20세기에 발견된 거예요. 20세기 중반에.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구성비에 따라서 원자의 종류가 결정된다. 그리고 그 원자들이 적당히 모여서 분자를 만들게 되고요. 이 분자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지구상의 모든 물질이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현대 물리학과 현대 화학은 매우 복잡한 이 세상을 단 세 가지의 소립자,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 세 가지 소립자로 환원시켜 놓은 셈입니다.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중성이겠죠.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야. 그냥 중성자. 그리고 양성자와 전자는 똑같은 크기의 양전하와 음전하를 갖는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누가 그렇게 명령한 것도 아닌데 네. 아주 정확하게 그 작은 전자들의 개수와 양성자의 이 전하, 그러니까 무게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야. 에너지적으로. 누가 그렇게 명령한 것도 없어요. 아주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인데 그 개수가 정확하게 일치해. 단 하나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계산해서. 완벽하게 일치해요. 아인슈타인이 왜 그런 얘기를 하신지 알겠죠?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네. 왜 이런 얘기를 하신지 알겠죠? 이 모든 게 정확하게 일치해. 네. 마치 누군가가 계획해 놓은 것처럼. 네. 그렇지 않고서야 이 작은 이 양성자와 이 전자의 개수가 수없이 많은 전자의 개수가 어떻게 그렇게 일치할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중성자는 깨져버려요. 그렇잖아요. 한쪽으로 쓸려갈 거 아니에요. 힘이 많은 쪽으로. 네.
그런데 정확하게 중성자가 그 위치를 딱 만들 수 있는 것, 마치 코스모스처럼 정확하게 지구가 태양과 이 행성들 사이에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 힘이 정확하게 당기는 힘과 밀어내는 힘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지점이잖아요. 예. 달만 없어도 지구는 엄청나게 밀려나요. 지금 있는 위치보다. 예. 달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지구가 그 자리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구의 온도는 항상 일정하죠. 태양으로 있는 떨어져 있는 거리가 항상 일정하니까. 누가 결정해놨나요? 마치 누군가 계획한 것처럼. 바로 이 얘기예요. 아인슈타인이 유실론자인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누군가 마치 계획해놓은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일치해. 사람이 하려고 하면 할 수 없어. 인위적으로. 부호가 다른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원자를 원자로 남아있게 하는 요인입니다. 네. 서로 다른 양전하와 음전하의 개수가 정확히 일치해야만 원자가 그 상태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몸속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 안에서도 정확하게 뭐가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전하와 양전하의 개수가 당기는 힘이 서로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생명을 잃게 되면 그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공간, 그 에너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먼지가 돼요. 네, 먼지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생명은 바로 그런 데 있어요. 이 물체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때요? 생명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네, 움직임이 느리긴 하지만 점차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분해되고 있잖아요. 네. 한 100만 년쯤 지나고 나면 형체도 없어지겠죠. 네. 그만큼 걸리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전자와 음전하와 양전하가 분해되는 그 시간,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마동석처럼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물체는 언제라도 가루로 부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에너지가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깰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양성자와 전자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만들어내는 균형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균형의 힘은 다시 말한다면 생명의 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인류는 아직까지도 이 힘의 원천에 대해서는 아무도 밝혀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재현도 불가능하죠. 무엇이 숨쉬는 우리를 만들고 무엇이 숨 안 쉬는 책상을 만드는가, 구성하게 하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도 아무도 제시한 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이론조차도 제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지금 우리 과학에, 아주 첨단 과학에서도 한 번도 제시해 본 적이 없어요.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건 무생물이 되는지. 원자는 전체적으로 중성이므로 핵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구름을 이루는 전자의 개수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누군가가 계획해 놓은 것처럼. 네. 과연 무엇이 이것들을 정확하게 일치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책의 제목이 뭐예요? 코스모스. 코스모스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우주의 질서. 질서, 조화, 화합 이런 거예요. 조화. 결국에는 이것들이 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구도 존재하고 태양도 존재하고 저기 1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별도 존재하는 거죠. 정확하게 조화가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이에요. 코스모스라는 용어가 언제 생겼다고요? 고대 히라비인들이 만든 용어예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그때 사람들도 우주를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질서를 이루고 있다. 네. 우리 몸도 완벽하게 질서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도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하나의 몸처럼 질서를 이루고 있다. 그런 생각을 2500년 전 사람들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당연히 해야겠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는 거죠. 좀 쉬었다가 다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